안녕하세요. 지금 2013년도 2학기 애니 동아리 리뷰를 맡게 된, 제가 이번 부장을 맡게 된 환상여행입니다. 본명 이승원이고요. 가명의 유래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신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녹음은 나중에 이제 일단은 녹음 형태로 해서 스트리밍, 그러니까 페이스북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형태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리뷰할 작품이 한 6개 중에 지금 맨 첫 번째로 하게 될 작품이 사이카노. 그러니까 한국어로 플레임이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인데요. 이게 7년도 2분기에 나온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전에 라이트 노벨로 먼저 발매가 됐었고요. 이제 이거를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르는 러브 코미디고, 이제 작가는 마루토 후미야키. 이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삽화가는 이제 미사키 쿠레이토. 이분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번역가가 참 대단한데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에요. 이승원 씨가 번역을 실명 공개했죠? 네. 엘로벨에서 이승원 씨가 번역으로 출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제 리뷰를 진행해 주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는 진행자를 맡았던 닉네임 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리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점수를 여쭤봐요. 점수를 물어봐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어떻다, 작화, 스토리, 연출. 그러니까 이게 영화처럼 어떻게 이제 스토리에서 어떻게 배치를 맞느냐, 그리고 음악, 연기, 이제 성우 연기죠, 이럴 때는. 그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작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에카노가 이 미사키 쿠레이토가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그쵸. 네. 근데 작화가 주신 점수가 보면은 8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8점, 그러니까 사실 미사키 쿠로이토는 제가 평소에 칭찬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왜 만점이 아니라 조금 깎였어요. 물론 8점도 낮은 거 아닌데 왜 깎였는지. 사실 이게 만약에 라이트 노벨 네. 리뷰였다면 저는 당연히 10점을 줬겠지만 이제 당연하게도 애니메이션은 동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키 쿠레이토의 작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작화를 맡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일단 캐릭터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타카세 토모아키라는 분으로 이제 뭐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 뭐 바케모노가타리, 스페이스 댄디, 그다음에 늑대 아이, 이렇게 다방면 장르의 작품들의 원화와 오프닝 엔딩 작화를 다 맡았어요. 보통 다른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늑대 아이는 그 감독분이 누구셨죠? 호소다 마모루. 호소다 마모루. 네. 호소다 마모루 늑대 아이는 아무래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솔직히 애니메이션으로 살리기가 정말 힘든 그림체거든요. 미사키 쿠레이토 분은 원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미연시 게임 원화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 컷 한 컷 스탠딩 일러스트는 정말 잘 그리는 분이라. 솔직히 이쁘게 그리시죠. 그쵸. 네. 그거를 동화로 따기 쉽지 않았는데 경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보다 잘 땄어요. 그림을 따긴 잘 땄어요. 네. 그런데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 잘 나왔는데. 캐릭터는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때문에 10점을 주고 싶었지만 오프닝 작화는 또 다른 분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부터가 뭔가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박살이 났다. 오프닝 담당이 이시하마 마사시로라는 분으로 이제 뭐 진격의 거인이나 도쿄 레이븐스 같은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엔딩을 맡았는데. 근데 문제는 사이카노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출 방식도 다르고요. 진격의 거인이라 하면 이미 확실히 다르죠, 지금? 일단 약간 미연 씨랑 진격의 거인이라 안 어울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의 전반부에서 한 1분까지 눈동자랑 머리카락을 제외한 부분이 흑백이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신체 비례가 안 맞는 게 많이 나오고요. 쉽게 소개하는 작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는 비디 수정을 해야 될 정도다. 비디 수정이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로 따로 이제 팬층을 위해 발매가 되는데 거기서 수정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이게 화질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팬층을 위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더 이제 수정을 해준다. 그쵸. 일단 작품이 만약에 심한 게 지적이 되면 이제 그거를 작화를 개선해서 장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 그리는 그런 걸 비디 수정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프닝 부분은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걸 개성적인 연출로 봐주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 스타일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이카노의 분위기랑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애초에 러브 코미디 사이카노의 장르는 러브 코미디인데 아무래도 진격의 거인 하면은 누구 썰어 죽이는 작화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딱 비교를 하자면 애니메이션 중에 신세계에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신세계에서? 네, 그거랑 신세계가 아니라? 네, 신세계에서랑 똑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약간 디스토피아물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의 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안 맞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이 딱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이대로 만약에 본편 작화가 나오면 이거는 애니가 망하겠구나, 작화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작화 감독이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작화만 봤을 때 3기가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작화만 봤을 때 A1 픽처스는 뭐 블랙 기업이니까요. 충분히 갈아 넣는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A1 픽처스가 어떤 걸로 유명하죠? 블랙 기업이라 하면은 이제 분기당 작품을 여러 개씩 한 방에 여러 개. 그러니까 직원을 갈아 넣는다? 네, 완전히 갈아 넣죠. 쉽게 생각해서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들 그것도 A1이 맞나요? 네, 관객들 막 환호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손으로 다 그렸고 네, 막 머리 부드럽게 흩날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렸거든요, 손으로 2D로. 네, 그래서 자살도 했고요, 한 명 심지어. 아우, 무섭게 그걸 웃으면. 저는 좋죠. 작품만 예쁘게 뽑힌다면 뭐.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스토리는 10점을 주셨어요. 네, 스토리는. 네. 그러면은 먼저 사이카노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도입부 스토리를 짧게 요약을 해주신 다음에 아무래도 이기잖아요, 이게. 네. 1기에서 이제 2기로 넘어갈 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은. 네, 일단 처음 주인공은 이제 아키 토모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 2학년인데 좀 심하게 오타쿠예요, 완전히.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고요. 네, 그런 친구인데 그러다가 그렇게 뭐 덕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엄청 자기 이상형인 여자애를 만나요, 갑자기. 네, 집 앞에 언덕에서요. 근데 그 여자애를 만나고, 근데 엄청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반 친구였단 말이죠. 심지어 2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인데 의식조차 못하고 있던 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있는지조차. 네. 좀 뻔하게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미연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영감이 번뜩여요. 왜냐면 평소에 미연시 게임을 정말 즐겨하는 친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들자니까 자기는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단 그냥 오타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지인들 중에서 시나리오 라이터, 그러니까 라노벨 작가랑 그 동인지 그리는 친구, 그러니까 그림쟁이랑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소꿉친구였던 친구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평소 좋아하던 라노벨 작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3학년 선배인 사람 한 명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촌 꼬드겨가지고 음악 작곡시키고 밴드부 하는 친구.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열정페이네요. 네, 돈을 안 줘요. 네, 1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친구들을 모으는 내용이고, 서클 멤버들을 모으는 내용이고요. 2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뭐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리고 만들다가 다 만들었는데 문제가 완전히 너무 심하게 생겨버려가지고 체험판밖에 발매를 못해요. 실제 목표의 반밖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게임을 만들기로 하고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뭐 그 과정들은 뭐 다 이야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걸.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해보자라는 딱 그 스토리다. 거기서 이기가 끝나요. 그럼 이거 10점을 줬다는 거는 이거의 기승전결이 굉장히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사실 1기까지 포함이면 전 10점을 안 줬겠는데, 저희가 리뷰하는 거는 2기잖아요. 그렇죠? 2기만 보면 10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각본 자체를 시나리오 각본을 전부 다 원작자인 마루토 후미야키가 전부 다 집필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미 발매한 원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뭐 여기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간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전부 다 반영해서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시간 순서상으로. 그 마루토 후미야키라는 분도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작품을 또 전에 하셨는지. 유명한 작품 중에서는 화이트 앨범 2라는 미연시 게임인데 2011년에 나오는 미연시 게임이고, 지금까지도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미연시 매장에서 추천하는 미연시 1위 이런 거에 계속 뽑히고, 팬층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뭐 투채널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뭐 누가 최고다, 뭐 히로인 가지고 싸우고 있고 막.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아키하바라를 사오시지 않으셨나요? 찾으셨던가요? 사오셨던가요? 네, 저 찾아서 선배 한 분이랑 하나씩 사왔죠. 사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전반부 후반부 중에서 전반부만 사왔었고요. 그래서 나눠져 있나봐요. 네, 되게 볼륨이 깁니다. 그래서 한 루트를 끝내려면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렇게 긴 볼륨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짜임새 있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 거네요, 지금. 마루토 후미야키라는 되게 실력 있는 분이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출로 가볼게요. 보통 연출이라 하면 이제 색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은 사실 그림인데 거기다 카메라 구도라고 하면 약간 이상해요. 하지만은 이제 앵글을 잡는다고 하죠. 그 앵글에 대한 연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를 물어봤을 때 그런 연출에서도 10점을 주셨어요. 네. 연출도 좋다. 네. 그렇죠. 연출은 보통 이제 스토리나 이제 작화가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애니메이션 전체에 대한 총감독이 보통 맞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연출은.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맡으신 거였죠, 이번에? 일단 감독은 카메이 칸타라는 분인데 네. 원래 보통 애니메이션은 1화와 마지막 화만 콘티를 감독이 맡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거든요. 근데 사이카노 2기는 감독이 전부 다 콘티를 다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출이나 아니면 장면 설정에 있어서 장면 배열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이 이제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일본의 특징이 아무래도 각 화마다 감독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각 화별로 욕을 따로따로 먹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네. 특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일단 안 드릴 거지만은 이번 분기였나 지난 분기였나 그 프린스 오브 프리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몇몇 화만 욕을 심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보다 보면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러브라이브 선수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다 죽히네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연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만 짚자면 일단 캐릭터들의 하반신이나 다리만 보여준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거 좀 변태스럽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다른 작품과 차별화를 한다고 보는 게 실제로 사람의 다리 동작은 꽤 많은 걸 알려줘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표정인지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다리를 덜덜덜 떤다든지 대충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심기가 불편하면 다리를 까딱까딱거린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나왔으면 애니메이션이 다리밖에 안 나와서 좀 이상했겠지만 필요한 장면에서 딱딱 나와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연출이라 하면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우 연기가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성우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좀 어려운 연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울다가 우는 연기, 웃다가 우는 연기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깔깔깔 울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들이 10화, 11화,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걸 설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원작에는 그런 장면이 안 보이잖아요. 일러스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잘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벚꽃이 흩날리는 연출이나 아니면 4화에서 캠프파이어에서 불똥 날리는 연출. 불똥 날리는 연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으로 그리자기에는 그건 여러분들 죽어나셨겠네요. 네, 그거 장면을 보면 정말 몇 명이 달렸을까? 몇 명이 탔을까? 네, 딱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출과 동시에 이제 피아노 베이스의 BGM이라던가 아니면 1기 오프닝 엔딩이나 아니면 캐릭터송 그런 것들을 리어레인지해서 어쿠스틱이나 아니면 잔잔한 느낌으로 바꾼 것들을 기가 막히게 딱딱 깝니다. 그리고 그리고 캐릭터송을 그냥 애니에 삽입을 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 차분하게 만들어서 완전 느리게 만들어서 바로 삽입을 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소리가 작다가 점점점 절정에 치달으면서 소리도 커지고 그런 느낌에서 감동적 연출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갑자기 10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2명의 뒷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한 경우도 아예 나와버리거든요. 수채화로? 네, 수채화요. 한 폭의 그림만 나와요. 장면이. 제가 보통 이제 사이카노에서 좀 제가 보기에 독특한 연출이라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 윤곽선을 굉장히 원색으로 따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 연출이죠, 사실. 보통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다가 특정 장면에서는 그게 부각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좀 코미디 장면? 그러니까 개그 장면이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그 장면에서만? 진지한 장면에서는 그거 거의 안 나와요. 그걸 뺀다? 네. 이런 의미에서는 연출은 굉장히 본인의 그러니까 감독의 특색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화거든요. 네, 10일화인데 그 장면은 이제 아예 에피소드를 마루토 우미야키가 새로 썼어요. 새로 썼어요? 그러니까 원작 7권의 후반부랑 8권의 후반부 그리고 2권의 내용을 합친 다음에 오리지널 요소를 가미한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 화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못 보고 감독이 거기 연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역량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감독의 역량도 보여줬다? 네, 감독의 역량이 극대화된 부분이죠, 거기가. 그래서 이 감독이 실력이 있다. 성우 연기도 완벽했고 음악도 괜찮았고 사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면은 이미 있는 플롯이 아니라 없는 플롯을 어떻게 본인의 색깔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언급했던. 네, 아까 언급했던 하라라주키라는 분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초반에는 좀 심심할 수 있지만 그 화수 뭐 후반부로 갈수록 뭐 8화, 9화, 10화, 11화 이렇게 갈수록 세심한 연출이 돋보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을 생각해서 10점을 주신 거고요. 네. 이제 네 번째 음악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들어보니까 캐릭터송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음악을 9점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1점, 그러니까 사실 9점이 높은 점수예요. 근데 꽤 높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요 1점이 어디서 깎였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오프닝 엔딩에서 저는 1점을 깠습니다. 오프닝 엔딩 아까 전에 작화 들어보니까 작화가 안 좋았던데. 네, 근데 작화를 떠나서 음악도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9점이니까 안 좋았으면 한 5점 막 이렇게 줬을 건데 일단 1기랑 똑같이 이제 하루나루나라는 가수분이 이제 오프닝을 불러줬거든요. 근데 1기 오프닝에 비해서 노래가 너무 별로예요, 솔직히. 노래가 별로다? 네, 일단 제목이 스텔라 브리즈라는 곡인데 그냥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1기보다 중독성도 없고 그렇다고 막 멜로디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엔딩곡은 이제 연분홍색 다이어리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또 희한하게 아이돌 그룹이 불렀거든요. 아이돌 그룹? 네, 망상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정말 처음 안 유명한 그룹입니다. 네, 안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희한하게 애니메이션 노래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커버곡도 많이 있고 뭐 실제 엔딩곡 부른 것도 몇 개 있고. 네, 자기들도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캐스팅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 것 같은데 근데 러브 코미디 물에 맞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미스캐스팅이었다? 네, 미스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네. 가사 쪽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사 관련해서는? 가사요? 가사는 사실 망상 캘리브레이션은 들어보면 그 시원찮은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위해서 만든 노래는 맞아요. 근데 스토리랑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스텔라 브리즈라는 노래는 그냥 아예 상관이 없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사담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애니송을 몇 개를 들으면은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그 낙원 추방의 이오니안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아무래도 관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사 자체가 스토리를 얘기를 못 해주면은 그것도 약간 그냥 노래로서 좋은 거지 애니메이션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점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9점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후반부로 갈수록 세심한 연출이 돋보인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노래들 삽입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뭐 10화에 15분쯤에 나오는 BGM이나 11화에 9분쯤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송 리메이크 버전, 리어레인지 버전이 나오면서 뭐 주인공이 울면서 BGM이 볼륨이 커지면서 페이드인 되는 그런 연출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확 살리거든요, 그런 게. 네, 그것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네, 그럼 9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게 이제 연기예요. 성우분들이 연기하는 거. 네, 성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우 연기를 보면 10점을 주셨어요. 거의 성우 연기도 완벽을 했다. 네, 성우 연기는 일단 사실 성우 연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나요? 전 캐릭터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릭터 이해도? 네. 지금 안 그래도 캐릭터 이해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게임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에 보면은 이제 웰로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부터 웃음 튀어나오죠. 간단히 먼저 모르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웰로드라는 캐릭터가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중성적은 아니고 이제 어두운 캐릭터예요. 멋진 장군님 같은. 그러니까 장군님 같은 그런 어두운 캐릭터인데 이마야삼이라는 성우가 채택이 됐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발랄해요. 안 맞는 캐릭터더라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성우 연기를 못한다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사이카노는 10점을 주셨다는 거는 이 경우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캐릭터 성우들이 모두 실력 있는 검증된 성우들이거든요. 단 한 명만 빼고요. 네. 일단 먼저 다른 주인공 성우는 이제 마츠오카 요시츠구라는 남자 성우인데 마츠오카. 네. 그 혹시 유명한 작품 중에 다른 거 맡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키리토 맡았고 노게임 노라프에서 소라, 그다음에 뭐 사쿠라장의 애완그녀에서 남자 주인공 칸다 소라타, 그다음에 뭐 시크게 소마에서도 나왔고요. 보통 내 이름 많이 알만한 작품에서 주인공들을 많이 맡았네요. 네, 뭐 에로망과 선생도 있습니다. 최신에는. 네, 이렇게 이 작품 수를 세보면 100작품 정도 되거든요. 데뷔 2위례로 100작품. 근데 주인공을 맡은 게 20-30개. 네.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특히 애니메이션 남성 성우 시장이 좀 많이 좁은 추세인데 그 중에서 100작품 맡았다는 거는 그냥 거의 플래그십,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실력 있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다 해먹었죠 거의. 네, 애니메이션 2010년 이후의 작품들 이제 할인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주연들을 다 꿰차버렸고. 네. 참 이 할인물이 참 안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남성 성우들에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제 여성 성우들 5명이 들어가는 동안에 남성 성우 1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리 측면에서야말로 이게 진짜 여조남미가 아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3학년 선배 카스미카 우타 역할은 이제 카야노아이라는 성우인데, 카야노아이. 네, 이 성우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에서 멘마 여자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네. 그 노게임 노라이프에서 시로 여자 주인공이죠. 네. 그다음에 사쿠라장의 애완그녀에서 마시로 여자 주인공이죠. 네. 혹시 극장판 애니메이션 녹음하신 건 없나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TBA 극장판 말고 특별히 따로 한 것들은 제가 알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막 극장판들은 잘 안 보거든요. TBA가 아니고.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주연도 많이 맡았고 이제 수십 작품 넘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마츠오카 위치구랑 같이 한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호흡을 맞춘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노게임 노라이프에서 소라시로, 뭐 사쿠라장의 왕그녀에서 소라타 마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 케미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PA워크스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낮잠 자다 일어날 시간이라서 정지해버리면 됨. 정지해버렸으면 바로. 오케이 할게. 네, PA워크스라는 작품이래. 그 제작사가 있는데 뭐 시로바코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모든 작품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테랑이다. 네, 아주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 다른 성우들은요? 이제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이제 사무라 스펜서 에리리, 그 아까 말했던 소쿠신구 친데레 히로인인데 그 오니시 사오리라는 성우분이 맡았는데 사쿠라장의 이분은 저도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은 아까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경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쿠라장의 애완그녀에서 조연 역할 맡았고요. 시크게 소마에서도 조연, 그리고 가브리엘 드로바웃에서 비네트, 그다음에 에론망가 선생에서 센주 무라마사, 그리고 던전에서 만남을 주가면 안 되는 걸까, 이 작품에서는 아이즈 발렌슈타인.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아직까지는 신인은 아닌데 일단은 슬슬 올라오는 성우분이시네요. 네, 대략 한 2015년부터 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2015년이 이제 사이카노 1기가 나왔던 타이밍이고, 그것 때문에 좀 뜨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세 성우가 같이 나온 게 꽤 있네요, 작품들이. 그럼 이 성우들이 연기 폭이 좀 크신가요, 다? 네. 특히 카야노아이 같은 경우는 매 작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기 폭이. 시로 같은 경우는 조용조용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해서 다크니스는 완전히 약간 이상한 친구죠. 변태죠. 그런 역할도 맡았고, 멘마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정말 넓습니다. 사실은 연기라고 하면은 이제 성우 연기라고 하면은 사실 목소리의 폭이 얼마나 크냐. 그쵸.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SNL에서 여러 캐릭터 번갈아서 하시는 그분, 정성호였나? 여하튼간에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처럼 성대모사든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성우 연기도 어찌 보면 성대모사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캐릭터 이해를 얼마나 잘하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느낌으로 말할지 이해를 해야 연기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 목소리 폭이 모노톤입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아까 제가 한 명만 빼고 검증이 됐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메인 히로인인 카토 메구미 성우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메인만 프로가 아니다. 프로가 아니고 프로는 맞죠. 프로는 맞는데 이거 신뢰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테랑은 아니다. 네. 왜냐면 이 성우분이 이제 야스노 큐오노라는 성우분인데 정말 모르는. 카토 메구미 이전에 맡은 1화탈 작품이 거의 없어요. 굳이 뽑자면 뭐 아이카츠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거기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포켓몬스터에서 피카츄도 아니고 피츄. 그리고 심했다. 다 작품들에 전부 여학생 A, B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름조차 안 나오는 캐릭터들. 보통 엑스트라로만 많이 나오셨다. 네, 그런데 이제 사이카노에서 이제 이 카토 메구미를 맡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기무라 나츠키라는 이제 로카는 친구, 그 친구를 맡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주연이 꽤 나왔어요. 마크로스 델타에서도 주연급 캐릭터가 나왔고. 유명하죠. 네,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까지 연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우들은 운 좋게 처음에 스타트 작품들을 잘 끄는 경우거든요. 카야노아이도 거의 두 번째 작품이 그날 본 꽃의 이름 우리는 아직 모른다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날 본 꽃의 이름 우리는 모른. 길어서 잘 발음도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것도 상당히 최근 작품 아닌가요? 그거는 2012년인가? 2010년도 그렇게 됐어요? 내가 늙었네 이거. 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언저리입니다. 네. 그 정도면은 이제 한
경력이 한 이제 6년 차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충분히 베테랑 볼 수 있네요. 네. 네, 카토메 구미 성우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신인에 가깝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장 사실 연기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인은 아닌 게 데뷔는 빨리 했는데 맡은 역할이 다 우리가 기억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여하튼 일단은 그러니까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연급 그 성우의 실력을 보여줬다? 아니요. 왜냐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한 문장 하고 끝나는 역할들 이런 것들. 심지어 이번에 왔어요. 이번에요. 이번에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성우 목소리가 이제 다른 성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푹신푹신하고 듣고 있으면 졸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 성우의 특기가 국어책 읽기. 약간 성우랑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성우가 국어책 읽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런데 카토 애구미라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예요. 다행이네. 그나마. 일단 존재감이 전혀 없고 게다가 정말 빤히 보이는 국어책 읽는 연기를 잘하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독이 알고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국어책 읽기 연기하시는 성우분들은 그 영어 듣기 평가에 취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튼 이렇게 카토 메구미 역할을 맡고 나서 이제 갑자기 떠서 다른 배역도 많이 맡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아가씨 뭐 별 희한한 역할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검증을 해줬고요. 다 연기를 꽤 잘했어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작품이 분기점이 되신 거네요. 실력은 있으나 뜰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한번 떴다 제대로. 다행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도 카토 메구미 코스프레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캐릭터가 자기에겐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애착이 있겠네요. 그 정도 되면은. 인생 완전히 바꿔줬으니까. 그런 성우들도 몇 분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뭐 러브라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성우분들이 굉장히 그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성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거는 없는 건가요? 조금 주연 이야기만 해서 뭐 조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사이카노라는 작품이 조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2기까지의 내용만 봤을 때는 말이죠. 거의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사촌 중에 한 명의 효도 미치루는 서클 멤버지만 이 내 친구랑은 비중이 진짜 비교가 안 돼요. 한 명이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비중이. 애초에 러브 코미디에서 사촌한테 너무 비중 몰아주는 거는 좀 미풍양 속에 좀. 아니 뭐 일본에서는 어쨌든 합법이니까요. 일본은 사촌 결혼도 합법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성우도 이제 야기 사유리라고 되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별명이 만능 성우 이런 분인데 연기를 정말 잘해줬지만 비중이 없으니까 이목이 끌리지가 않고 슬프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연급 성우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높은 성우들에게 많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를 많이 했어야 됐고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해야 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겠죠. 어떻게 연기가 잘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당연히 훌륭하게 연기를 해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울다가 웃는 연기, 웃다가 웃는 연기 이게 되게 어려운 연기거든요. 캐릭터의 내면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 연기인데 그런 것도 잘 보여줬고 그리고 뭐 이외에 뭐 카토 메구미의 국어책 읽는 연기 국어책을 그것보다 더 잘 읽을 수 없게 연기를 했다. 다행이네. 그래도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연기가 이제 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캐스팅도 좋았고 각 성우들의 연기도 훌륭을 했기 때문에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이카노 애니에 대해서 그러면은 간단히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1기에서 러브 코미디인 줄 알았지만 2기에서 보니까 휴먼 다큐멘터리였다. 휴먼 다큐다. 왜냐면 1기에서는 이제 뭐 좀 하렘 러브 코미디스러운 장면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이제 그러니까 1기에서는 사람 모으면서 이제 꽁냥꽁냥 하다 2기에서는 이제 개박살이 난다. 2기부터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좀 진지한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사이카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루 동방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 리뷰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